안녕하세요. 오재현입니다. 개헌과 선거로 보는 1950년대 한국 정치사 제6번째 강의 진보당 사건과 조봉암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좀 주목해 주실 부분은 이러한 진보당 사건과 바로 조봉암의 사형 판결과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법을 활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사법살인의 어떤 양상을 띄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훗날 재심을 통해서 바로 잡혀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에 유념해서 이제 하나씩 진보당 사건과 조봉암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진보당 사건 이전부터 여러 가지 간첩 사건이 빈발하고 있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1957년 10월에 있었던 박정호 간첩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나중에 진보당 사건과 연결되는 아주 큰 간첩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즉, 북에서 내려온 간첩이 자신의 신분을 이제 숨기고 결국 조봉암과 접촉을 해가지고 북한의 지령을 전달하고 북한의 어떤 정책에 맞춰서 진보적인 정당을 만들고 운영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1958년 1월 달에 드디어 정부는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을 체포하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에 이 체포했을 때 그들의 체포의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이 평화통일론 같은 것들을 이제 선전하고 또 자신들의 주의 주장으로 삼으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북진통일론이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이었을 때 그것에 반해서 완전히 그것과는 정반대로 평화적인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에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다. 북한의 노선에 결국에는 추종하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국가보안법으로 결국에는 걸어버렸던 거죠. 근데 이제 국가보안법만 걸어버려서는 이제 처벌을 크게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간첩죄를 이제 갖다 붙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봉암 등 핵심 인물들이 결국 이런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들을 만나서 결국 그들의 지시를 받고 또 그들의 자금을 받고 해서 결국 북한이 시키는 대로 활동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박정호 사건 정도만 가지고는 사실 이 조봉암을 간첩으로 확실하게 올가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확실한 한방이 필요했는데 이때 뒤늦게 등장한 것이 바로 양명산, 일명 양이섭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예요. 자, 양명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남과 북을 당시에 오고 가면서 교역을 하면서 남북의 여러 가지 필요를 충족시켜줬던 사람입니다. 이게 잘 상상이 안 갈 수 있는데 당시 남과 북이 분단되었고 전쟁까지 치르면서 계속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었지만 워낙 그 이전부터 남북 간에 서로 연결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경제적으로 남북이 서로 얽혀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에 다 끊어버릴 수가 없었고 어떤 식으로든지 남과 북을 오고 가면서 그런 경제적인 연결을 계속 이어줄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남북 당국의 묵인 속에서 그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결국 정치적으로 이용했을 때는 이중 간첩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해요. 자, 아무튼 간에 이 양명산, 이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북한을 왕래하던 양명산이 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또 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번엔 누굴 만나느냐? 조봉암을 만났다는 거죠. 조봉암을 만나서 그 돈을 주고 또 북에 여러 가지 지시를 전달하면서 북이 시키는 대로 조봉암이 정치적 행동들을 하도록 이렇게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양명산과 더불어서 조봉암이 같이 엮여가지고 다시 간첩죄로 처벌을 받고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재판 과정에서 조봉암이 간첩이라고 하는 증거가 너무나 빈약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거의 일방적인 증언 외에는 특별한 물증을 제시하기가 어려웠어요.
이에 대해 조봉암은 자신이 양명산으로부터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북한에서 온 돈인지 모르고 그냥 양명산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지원받는, 후원을 받는 정도 차원에서 받은 거지 나는 전혀 그것이 북한에서 온 돈인지도 몰랐고 또 북한의 지시를 들은 바도 없다. 그리고 내 행동이 북한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적인 활동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 1심 판결은 결국 지금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양명산과 같은 사람의 일방적인 증언밖에 없는 이러한 조봉암의 간첩죄는 인정할 수 없다. 조봉암이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고 그것이 현재로서 더 합당해 보인다. 라고 해서 조봉암의 간첩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요. 사실은 이 평화통일론 같은 것도 그것을 국가보안법 같은 걸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라는 식으로 결국에는 이 진보당 사건에 대해서 매우 이제 유화적인 판결을 내리는 거죠. 일부 몇 가지만 가지고 이것이 약간 실정법을 위반한 정도가 있다고 해서 아주 작은 형량만을 판결하거나 거의 다 무죄로 석방하는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심이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어떤 괴한들 아주 건장한 청년들이 법원까지 난입하면서 법원을 다 때려 부수고 그러면서 이 뭐 판사를 어쨌든 공산주의자로 막 몰아가고 그러면서 조봉암을 사형시켜라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이제 어떤 행위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폭력적인 행위들이 법원에서 발생하고 또 사회 곳곳에서도 이렇게 조봉암과 진보당을 사실상 간첩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까지도 공산주의자처럼 몰아가는 그러한 어떤 행위들이 법원 밖에서도 아주 큰 목소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좀 혼란스럽고 또는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2심 재판이 추진되는데 이 2심 재판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근데 사실 2심에서는 양명산이 자신의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북한에서 돈 받아가지고 또 지령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조봉암한테 그대로 전달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자기가 그동안 했던 주장이 다 육군 특무대의 고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짓 자백이고 자기는 북한으로부터 그런 지령을 받은 적도 없고 자기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돈을 조봉암의 어떤 후원을 위해서 그냥 준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조봉암을 자기를 매개로 해서 북한과 엮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혀요. 그러니까 이전의 진술을 번복한 거죠. 그러니까 뭐 더더욱 조봉암의 간첩 혐의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을 것처럼 보이는데 놀랍게도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양명산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원래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조봉암에 대해서 간첩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해요. 자, 그리고 이러한 2심의 판결은 그 다음 마지막에 남아있는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이 돼서 받아들여져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조봉암은 결국 간첩이 돼서 간첩으로 결국 인정이 되어서 결국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만 남겨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봉암은 결국 이제 이 모든 판결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재심을 신청하는데 이 재심이 결국 기각당합니다. 재심은 하지도 못하고 그 자체가 기각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재심이 기각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인 1959년 7월 31일에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에 대한 사형을 전격적으로 집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봉암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어버려요. 자, 그런데 이러한 진보당 사건과 조봉암의 죽음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건 너무나도 말이 안 되고 설득력도 없고 또 물리적인 어떤 폭력들 속에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미국에서도 이 진보당 사건을 또 조봉암에 대한 재판을 주시하면서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겼는데 그런 기록 속에서 증거가 매우 박약하다. 그리고 이것은 이승만의 정치적인 의도,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사건에 개입해서 뭐 조봉암을 살리려고 하지는 않아요.
조봉암의 존재가 미국에게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고, 이승만이 어쨌든 계속 미국의 친화적인 그런 극우 반공 체제를 잘 유지해 주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봉암은 사형을 당하고, 그리고 진보당도 해산되어 버립니다. 이제 역사 속에 진보당도 조봉암도 남아있지 않게 돼요. 자, 그러나 아주 시간이 많이 흘러서 훗날 나중에 사회가 어느 정도 다시 민주화가 되고 사회 정의가 어느 정도 바로잡혀 나갈 때 이제 조봉암의 후손들이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다시 청구했고, 이번에는 대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2011년에 대법원은 바로 이러한 조봉암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죠. 이미 조봉암이 죽은 지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대법원이 재심을 열고, 그리고 자신들이 과거에 잘못 판결했던 내용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이번에는 조봉암에게 무죄를 내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올 수는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조봉암의 명예는 이제는 회복이 됐지만, 그러나 1950년대 후반에 결국 이러한 물리적인 또 법을 앞세운 폭력 속에서 우리 역사에서 이제 진보적인 정당, 진보당과 또 이 혁신의 정치인, 그 역풍의 정치인, 이 조봉암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떤 정치사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인 7강에서는요, 이렇게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과 같은 진보정치 세력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 보수 정당만의 맞대결, 즉 보수 여당인 진보당과 보수 야당인 민주당의 맞대결로 치러진 1958년 총선거 및 그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